제 116화 안락공 유효호. 진나라의 태자 사마휼이 죽었다. 사실 사마휼의 아버지인 황제 사마충은 못난이었다. 지능이 떨어져 바보 황제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였지만 아들인 사마휼은 총명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었다. 황후 가난풍에게는 아들이 없이 딸만 5이었다. 가난풍의 아버지 가충은 선대 황제 때부터 개국 공신으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고 그렇기에 가난풍은 아버지 가충의 힘으로 황후가 될 수 있었다. 문제는 황후가 된 가난풍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는 것이다. 가난풍은 황후가 되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으나 다음 황위를 이을 태자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게 늘 마음에 걸렸다. 가난풍에게 태자 사마휼은 미래의 정적이었다. 게다가 총명하기까지 한 사마휼에 대한 황후의 시기심은 갈수록 커졌고 자신의 욕망을 누르지 못한 가난풍이 결국 이를 저질렀다. 태자 사마휼이 황후 가난풍에게 독살당하자 낙양성 주위로 붉은 먹구름이 가득 몰려왔다. 황제에게는 아들이 사마휼뿐이었기에 사마휼의 죽음은 단순히 태자가 죽은 문제만이 아니었다. 황제의 대를 이을 유일한 황손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다. 대를 이을 유일한 태자가 죽자 진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다. 사마씨의 나라를 세웠던 사마의의 후손들이 전국 각지에 퍼져 있었다. 이제는 저마다 자신이 황제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것은 곧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게 됐다.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이 조왕 사마륜이었다. 사마륜은 사마씨 중에서 가장 큰 어른이었다. 사마륜은 자신의 영지에 있지 않고 낙양에 머물고 있었기에 태자의 죽음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야 황후를 제거하고 자신이 권력을 잡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다. 낙양성 조왕 왕부에서 사마륜이 자신의 오른팔인 손수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사마륜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손수였다. 이제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손수는 이참에 일을 크게 벌여 낙양을 뒤집어 엎을 계획이다. 덤으로 애첩 아량을 넘겨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부했던 석숭에게도 단단히 대가를 치르게 할 심산이었다.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손수의 얘기를 듣고 있던 사마륜의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뭐라? 황후가 제왕에게 낙양으로 입성하라 명령했다고? 제왕 사마경의 세력은 막강했다. 조왕인 자신과 비교해도 군사력이 뒤처지지 않았기에 사마경은 사마륜에게는 무시하지 못할 강력한 경쟁자였다. 사마륜이 다급한 표정을 짓자 손수가 눈을 번뜩이며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더 지체하다 사마경이 낙양으로 입성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어서 황궁으로 쳐들어가 태자를 죽인 황후를 응징하고 이참에 황후와 이를 꾸민 석숭까지 한꺼번에 끝장내야 합니다. 황궁을 무력으로 점령하자는 손수의 말에 사마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황궁으로 쳐들어가자고? 그렇습니다. 황제를 소나귀에 넣어야 합니다. 하긴 사마경이 낙양에 온다면 분명 일이 어려워지긴 하겠지. 사마씨 중 가장 어른인 사마륜은 늘 자신이 나서 부도덕한 황후의 만행을 응징하고 진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럴 기회가 온 것이다. 장고를 끝낸 사마륜이 드디어 결정을 내렸다. 좋다. 군사들을 준비시켜라. 오늘 밤 황궁으로 쳐들어간다. 넵. 사마륜이 결정을 내리자 손수의 입꼬리가 말려 올라갔다. 손수가 드디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흐흐흐. 드디어 석숭 이놈을 끝장낼 수 있겠군. 석숭을 잡으면 애첩 아량뿐 아니라 막대한 재물도 챙길 수 있다. 손수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움켜쥐기 위해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주군, 황후를 잡으면 어쩌실 작정이십니까? 손수는 꿈이 컸다. 만일 병사를 일으켜 황궁을 접수한 후 황후를 잡아 죽인다면 자신에게 돌아올 과실은 더욱 커질 것이다. 손수는 황후를 죽인 후 아예 나라를 뒤집어 엎을 작정이었기에 사마륜의 결단을 재촉했다. 주군,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손수는 자신이 이참에 사마륜을 잘만 부추긴다면 자신이 모시는 사마륜이 황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그리 되면 자신이 진나라의 재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손수는 명실상부한 진나라의 2인자가 된다. 잔뜩 꿈에 부푼 손수가 사마륜의 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사마륜 또한 한 번 칼을 뽑은 이상 확실히 해야 했다. 어쩔 수 없지. 광우를 죽여라. 네, 주군.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어낸 손수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손수가 명을 받고 나가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안락공 유효가 사마륜 앞으로 불려왔다. 태자가 죽자 그날로 사마륜에게 붙은 유효였다. 사마륜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안락공 유효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어찌 보면 사마씨가 황제가 된 데에는 촉한 유씨 집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촉과 오가 위와 더불어 천하를 삼분하였고 혼란한 틈에 사마위가 전공을 세우며 조씨가 세운 위나라를 가로챌 수 있었다. 사마륜은 이 안락공이란 자를 어찌할지 고민 중이다. 망국의 태자였던 유효라는 인물은 사마륜이 보기에도 참으로 요상한 사람이다. 유비의 직계 손자인 유효는 10여 년간 황후 쪽에 붙어 꿀을 빨다가 지금은 자신에게 돌아선 자이다. 그렇기에 사마륜은 유효를 믿지 못했다. 짐짓 유효의 속마음을 떠보려는 듯 사마륜이 물었다. 안락공. 그대는 어찌 황후를 배신하고 나에게 온 것이오? 유효가 얼른 얼굴빛을 고치며 머리를 조아렸다. 배신이라니요. 저는 오직 진나라 황제에게 충성할 뿐입니다. 황후가 황제를 대신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옳은 소리다. 지금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유효도 엄연히 총나라의 황손이었다. 그런 유효가 자신에게 굽신거리자 사마륜은 기분이 좋아졌다. 게다가 유효의 대답은 사마륜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마치 사마륜 자신이 황제가 된다면 자신에게 충성하겠다는 얘기로 들린 것이다. 사마륜이 만족한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하! 그래.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된다면 내 그대에게도 합당한 상을 내릴 것이다. 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보게. 사마륜은 마치 자신이 황제가 된 것처럼 벌써부터 농공 행상을 하려들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유효의 눈이 빛났다. 상대가 기분이 좋을 때 챙길 수 있는 건 챙겨야 한다. 유효가 고개를 들고는 공손히 청했다. 황후는 황제의 씨를 받은 시녀를 칼로 찔러 죽이고 황궁의 젊은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등 온갖 만행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황궁 밖에서는 석숭이 황후의 힘을 믿고 온갖 사치를 부리며 법 위에 군림하며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황제께서 왕계에게 하사하신 산호수를 부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이참에 석숭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석숭도 제거하기로 손수와 얘기를 마친 사마륜이다. 사마륜이 자신의 말을 경청하자 유효는 자신감을 얻었다. 저에게 명을 내려주시면 확실히 석숭의 집안을 정리해 조왕께 바치겠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 법이다. 어려서부터 황궁에서 자란 유효의 눈은 진귀한 보물을 식별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렇군. 사마륜이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자신이 힘들여 나서지 않아도 유효를 시킨다면 유효가 석숭의 보물들을 잘 처리해 줄 것이다. 유효, 이자가 석숭의 재물에 관심이 있었군. 그래, 석숭의 집안을 잘 알고 귀한 재물을 가려볼 줄 아는 유효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괜찮은 일이겠지.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묻기 마련이다. 하지만 석숭의 재산은 워낙 엄청났기에 유효가 중간에서 조금 손을 댄다고 해도 티도 안 날 것이다. 그리고 사마륜은 황손이었던 유효가 석숭의 재물을 어찌 처리할지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하리라 생각했다. 좋다. 손수가 황후의 목을 베면 그대가 석숭의 집으로 쳐들어가시오. 조왕, 감사합니다. 유효는 일단 사마륜의 신임을 얻는 데 성공했다. 유효는 황후와 사마륜을 저울질하다 사마륜을 선택했다. 자신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운명을 사마륜에게 건 것이다. 황후가 사마륜을 제거한다면 덩달아 자신의 목도 달아날 것이다. 만일 자신의 판단대로 사마륜이 낙양의 권력을 장악한다면 유효는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석숭에게 안갚음도 하고 막대한 재물도 챙길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유효가 잠옷 흐뭇한 표정으로 사마륜의 저택을 빠져나왔다. 말이 힘차게 달리자 유효의 뒤를 쫓는 발걸음이 하나 있었다. 수일째 탕명이 유효의 뒤를 밟고 있었다.
흥, 유효 저자의 움직임이 바쁘군. 대체 무슨 꿍꿍이지? 탕명은 사마륜에게 붙은 유요의 선택이 과연 성공할지 자못 흥미로웠다. 유요가 멀어져 가자 객잔으로 돌아온 탕명이 객잔 방에 누워 잠을 청했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요상한 안락공 유요였다. 탕명이 처음 안락공 유요를 본 것은 팔봉과 비단을 등짐에 지고 낙양에 와서 당소소를 만나러 평안루에 갔을 때였다. 그때만 해도 탕명의 눈에 비친 유요는 사천당가가 황실의 비단을 전량 납품하도록 황후 가남풍에게 끈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그저 낙양에서 힘께나 쓰는 고관대작 중 하나였다. 그 후 수타진경을 찾아 서장으로 가던 중 난주에서 반란군의 장군이 된 대사영 조영을 만난 탕명은 조영의 대사에 제갈원의 아버지 제갈충이 연관된 것을 알게 됐다. 탕명은 두 사람의 큰 그림에 안락공 유요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만일 조영이 사라진 촉한의 다른 황손을 찾게 되면 안락공 유요는 제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조영과 제갈충이 도모하는 대사에 참여하게 된 탕명은 얼떨결에 유요를 죽이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때부터 탕명에게 유요는 대의의 걸림돌이 되는 타락한 황손이 됐다. 이제 탕명은 제거의 대상이 된 유요를 처단하려 벼르고 있다. 그러나 탕명이 자신을 노리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유요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다. 유요는 석숭을 부추겨 황후가 태자를 끌어내리게 하였고 어느새 이번에는 조왕 사마륜에 붙어 석숭을 제거하고 석숭의 재산을 빼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신처럼 유요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는 탕명으로서는 유요의 행동은 어이없기 그지없었다. 훗, 자신이 곧 죽을 것도 모르고 참으로 열심히 이 속을 챙기는군. 유요의 행동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는 했으나 한편으로 보면 유요도 탕명처럼 자신의 욕망에 충실히 사는 것이다. 확실히 진나라는 넓었다. 한쪽에서는 반란이 일어나며 새로운 나라가 생기려 하고 있었지만 낙양에서는 황제 자리를 놓고 팔왕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흉노와 선비족이, 동쪽에서는 고구려가 호시탐탐 국경을 넘으려 벼르고 있다. 그리고 무림 또한 정파와 마교 간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던 탕명은 날이 밝아올 때쯤에야 겨우 눈을 붙였다.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17화 안락공 유요 6. 잔뜩 안개가 낀 낙타봉 정상에서 소림삼걸과 탕명이 검술 대련을 하고 있다. 한 차례 바람이 불자 낙타봉 정상에 잔뜩 끼었던 안개가 걷히며 누군가 탕명에게 검을 들고 달려들었다. 산발한 안락공 유요가 피를 철철 흘리며 탕명을 향해 검을 마구 휘두르자 놀란 탕명이 검을 유요에게 휘둘렀다. 그런데 이상했다. 무공을 모르는 유요가 어찌된 영문인지 탕명의 그림자 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유요의 공격은 탕명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이었다. 이해는 안 됐지만 놀라고 있을 수만은 없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정신을 가다듬은 탕명이 금강검을 높이 쳐들었다. 누군가 탕명의 어깨를 심하게 흔들자 탕명이 눈을 떴다. 탕명, 눈을 뜨니 양도가 자신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양형, 정신을 차린 탕명이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고 자신은 객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휴, 꿈이었군. 끔찍했던 유요의 얼굴을 떨쳐버리려는 듯 탕명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탕명이 정신을 차리자 양도가 씩 웃었다. 무슨 악몽이라도 꾼 거야? 웬 식은땀을 그렇게 흘려?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오셨어요? 어젯밤 늦게 도착했어. 동생, 일어난 김에 아침 먹자. 네, 이마에 땀을 훔친 탕명이 양도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다. 크아, 시원하다.
뜨끈한 육수를 양껏 들이킨 양도가 국수 그릇을 내려놓았다. 양형, 장안은 어찌 돌아가고 있나요? 마교와 정파 간의 전쟁 말이지. 네, 그랬다. 정파 무리민들이 장안으로 집결해 일전을 준비한다 했었다. 정파인들이 장안으로 향했으니 정파와 마교 간의 전쟁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했다. 양도는 장안에 있었기에 분명 최근 무림의 소식을 들었으리라. 탕명은 석순과 유효에 집중하느라 무림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 잔뜩 기대했던 탕명의 예상과 달리 양도의 말은 의외였다. 그런데 그게 좀 허망하게 됐어. 왜요? 한 차례 일전을 치른 후 마교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네? 사라졌다고요? 양도가 전해준 정파와 마교와의 전쟁은 이랬다. 정파들은 무당의 깃발 아래 무당산에서 영웅대회를 개최했다. 영웅대회에서 정파 대표들은 함께 마교에 맞서 싸우기로 결의했고 그 결의에 따라 각 파는 정예 고수를 선발해 장안으로 보냈다. 중원 무림의 힘이 장안에 모두 집결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처음에는 구파 일방과 오대세가가 무당파의 깃발 아래 힘을 모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무당의 지위를 받기 거부한 화산파와 개방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정파 무림은 세 갈래로 찢어지고 말았다. 세 패로 나뉜 정파는 나름대로 마교와 일전을 치르기 위해 장안으로 모여들기는 했다. 하지만 제각기 움직였던 게 화근이 됐다. 제일 먼저 낙양에 도착한 것은 무당파 장문 장일선이 주축이 된 정파 선봉대였다. 장일선의 명에 따라 움직이기로 한 문파는 숭산파, 곤륜파, 항산파, 형산파였다. 무당장문 장일선은 장안에서 다른 정파 무리민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어야 했다. 하지만 무당파를 제외하고도 4개 파의 지원을 받은 장일선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더욱이 마교의 손에 문파가 풍비박산된 곤륜파 오광의 재촉에 성급하게 천수로 진격했던 것이 문제였다. 역시 마교의 세력은 대단했다. 천수에서 마교와 일전을 치른 선봉대는 생각보다 강한 마교의 세력에 상당한 전력 손실을 보고 패배하였고 결국 장안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한 차례 쓴맛을 본 장일선은 장안에서 재기를 노렸다. 어찌됐건 장안에는 속속 정파 무리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다시 전열을 갖춘 정파가 대대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천수에서 금방이라도 장안으로 진격할 듯 보였던 마교 무리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마교와 일전을 치르기 위해 장안으로 모여들었던 정파 무리민들은 무당 장문 장일선이 성급하게 나섰다가 일패도지했고 마교놈들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맥이 탁 풀려버렸다. 일이 이렇게 전개되자 정파 무리민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태를 바라보게 되었고 정파는 순식간에 분열했다. 낙양에서도 동쪽인 개봉에 근거지를 둔 개방은 마교 무리가 신장으로 돌아가자 더는 싸울 이유가 없어졌다. 신장은 너무도 멀었고 쫓아가 싸워 이겨봐야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방 방주 왕사룡은 화북팽가와 함께 제일 먼저 장안에서 철수해버렸다. 이러자 화산파의 명에 따라 모였던 종남파, 점창파, 청성파도 화산파 대사형 청명이 철수하자는 뜻을 비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가 버렸다. 마지막 남은 것은 무당파 깃발 아래 모인 숭산파, 항산파, 형산파 그리고 곤륜파였다. 본거지가 풍비박산되고 장문인마저 죽은 곤륜파의 오광은 2번이나 마교에 패배했지만 여전히 싸울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오광이 눈에 불을 켜고 대산으로 쳐들어갈 것을 주장했으나 무당파 장문 장일선은 장안을 벗어나 신장으로 갈 생각은 없었다. 결국 다시 천수까지 가 마교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한 장일선은 중원으로 철수할 것을 결정했고 그러자 곤륜파 오광만이 피를 토하며 분개할 뿐이었다. 탕명은 화산이나 개방이 마교와 일전을 치르며 상당한 타격을 받기를 바랐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화산과 개방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았고 정파는 그저 마교의 힘만 확인한 채 허망하게 철수했다. 양도의 얘기를 듣던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마공이 양 좌사를 제압하고 대산으로 돌아간 것이군. 생각해보니 영영을 도와 마공을 찾은 것이 오히려 일을 망친 것이다. 탕명이 마공을 찾아내지 않았다면 마교의 양 좌사가 한 차례 크게 정파와 일전을 벌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쉽게 됐군요.
양도 역시 아쉽다는 표정이었다. 그렇지. 역시나 화산파 청명이나 개방 왕사룡은 손해보는 짓은 안 하더군. 그렇군요. 동생, 그건 그렇고 낙양 사정은 어찌 돌아가고 있어? 그렇다. 정파와 마교 간의 일전보다 당장 낙양에서 처리할 일이 탕명에게는 급선무이다. 이제 양도가 낙양으로 돌아왔으니 본격적으로 일을 벌여야 한다. 양형, 이제 낙양에서 재미난 일이 벌어질 듯합니다. 탕명이 지금까지 진행된 일을 설명하자 양도가 무릎을 쳤다. 훌륭한 계책이군. 그럼 이참에 크게 한 건 하는 건가? 잘만 일이 진행된다면 제대로 한 방 날릴 수 있는 거죠. 워낙 막대한 재물을 가진 석숭이었기에 재물에 큰 집착은 없던 양도조차도 크게 흥분했다. 양도가 쿵쿵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객잔 문이 열렸다. 객잔 문이 열리며 일거리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사부님, 일이 터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글쎄, 사마륜의 군사들이 황궁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소문에는 사마륜이 황후를 죽였다는 얘기도 떠돌고 있습니다. 뭐라? 황후를 죽였다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사마륜이 일을 벌였다. 그렇다면 탕명도 서둘러야 한다. 무적은 어딨어? 막바지 준비를 마치고 사부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얼른 가자. 무적, 훌륭해. 탕명이 당무적의 등을 얼싸안았다. 진나라 최고 부자인 석숭의 저택 금고까지 가는 땅굴이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 굴을 팠던 인부들은 당무적이 이미 두둑한 은자를 챙겨주어 각자의 고향으로 보냈기에 땅굴 입구에는 탕명을 비롯해 양도, 소림삼걸, 당소소, 당무적 그리고 사천당가 무사들만이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 중이었다. 탕명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곧 사마륜의 군사들과 석숭의 군사들 간에 칼질이 시작될 겁니다. 내가 지붕 위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면 시작합니다. 부피가 큰 재물들은 손대지 말고 오직 금괴만 챙깁니다. 일이 끝나면 우리는 신속히 낙양을 빠져나갈 겁니다. 탕명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소소, 내가 이곳을 맡아. 나는 석숭을 처단할게. 그래, 조심해. 탕명. 탕명이 양도에게 당부했다. 저희 몫을 마차 4대에 나눠 실으세요. 제가 돌아오면 바로 떠날 수 있게 준비해주세요. 알았어. 모두에게 임무를 맡긴 탕명이 붉은 깃발을 들고 금곡을 향해 몸을 솟구쳤다. 탕명이 금곡의 가장 높은 전각 지붕 위에 앉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금곡 안에는 석숭의 병사들이 무장하고 도열해 있다. 사마륜이 황궁을 점령했다는 소식에도 석숭은 성 밖으로 도망가지 않았다. 석숭은 자신의 뒷배인 사마경이 낙양성에 도착할 때까지 금곡에 남아 자신의 재물을 지키려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석숭의 행동에 탕명이 고개를 저었다. 석숭이 끝내 재물이 아까워 목숨을 거는군. 역시 탐욕스러운 자는 재물을 사랑하다 재물 때문에 죽는다는 옛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었군. 탕명은 목숨보다 재물을 아끼는 석숭의 행동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어찌 목숨보다 재물이 소중할 수가 있는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인 것이다. 멀리서 함성이 들려왔다. 어느새 함성이 가까워졌고 벌떼처럼 몰려든 사마륜의 군사들이 금곡 앞을 포위하고 함성을 질러댔다. 금곡은 워낙 거대한 저택이었다. 담장은 높고 튼튼했기에 쳐들어가려는 군대는 마치 성을 함락하듯이 공격해야 했다. 벽을 무너뜨려라. 선두의 선 장군이 명하자 사마륜의 군사들이 성문을 부술 때 사용할 공성 병기들을 잔뜩 설치했다. 이제 곧 일촉즉발 전투가 시작될 모양이었다. 커다란 돌덩이들이 엄청난 굉음을 내며 금곡의 정문을 향해 날아가 부딪혔다. 이제 시작해볼까? 탕명이 일어서서 붉은 깃발을 흔들자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양도가 명했다. 신호가 왔다. 우리도 시작한다. 예, 양도의 명에 따라 소림삼걸과 무적이 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수십 명의 사천당가 무사들도 그들의 뒤를 따랐다. 후두득, 후두득. 몇 차례 흙더미가 떨어지자 금곡의 창고 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당무적이 정확히 석숭의 보물 창고로 땅굴을 판 것이다. 올라가자. 이제는 확연히 살이 많이 빠진 당무적이 제일 먼저 올라갔다. 그러자 사천당과 무사들이 올라갔고 뒤이어 당소소와 소림삼걸 그리고 양도도 올라갔다. 횃불을 밝히자 석숭의 보물 창고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역시 창고 안에는 갖가지 보물들로 가득했다. 어라? 당소소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했다. 분명 있어야 할 금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일거리 소리쳤다. 여기요. 금괴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금괴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 키만한 거대한 쇠로 만든 금고가 8개나 있었다. 그랬다. 금괴는 분명 저 안에 있을 것이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18화 안락공 유효 7 전쟁이었다. 굉음을 울리며 금곡을 향해 커다란 돌덩이들이 쏟아졌다. 계속해 돌덩이들이 쏟아져 충돌하자 황궁처럼 거대하게 솟아있던 금곡의 벽이 드디어 허물어졌다. 그러자 사마륜의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금곡 안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금곡 안에서는 대기하고 있던 석숭의 병사들이 하늘을 새까맣게 덮을 만큼 화살비를 퍼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승기는 사마륜 쪽에 있었다. 훨씬 많은 병사를 물밀듯 밀어넣자 전세는 순식간에 사마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양쪽의 군대를 막고 있던 벽이 허물어지자 백병전이 시작됐다. 사마륜의 병사들과 석숭의 병사들이 서로 엉키었고 죽고 죽이는 사륙전이 시작됐다. 석숭의 예상보다 사마륜의 군사수는 많았고 게다가 정예 군사들이었기에 사병으로 채워진 석숭의 군사들은 상대가 안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름다운 금곡의 정원은 군사들의 발에 짓밟히기 시작했다. 개싸움에 끼어들 필요는 없다. 탕명은 가장 높은 전각 지붕에 올라 상황을 지켜보았다. 어느 쪽이 이기든 상관없다. 탕명은 소림삼걸과 사천당가 무사들이 금괴를 옮기는데 방해되는 놈들만 막으면 됐다. 한번 기세가 오르자 순식간에 승패는 결정났다. 사마륜의 군사들이 어느새 금곡의 대청을 향해 돌진했다. 어느 정도 대세가 기울어지자 낯익은 얼굴이 탕명의 눈에 들어왔다. 안락공 유효와 사마륜의 오른팔 손수였다. 손수는 검을 뽑아들고 살기등등하며 석숭을 찾고 있었다. 석숭을 죽여야 금곡의 막대한 재물의 주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석숭을 찾아라! 손수의 명령에 군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뚱뚱한 석숭을 찾아다녔다.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는 없겠군. 탕명은 석숭이 금곡 깊숙이 숨어있기를 바랬다. 그래야 양도와 소림삼걸이 여유를 가지고 금괴를 빼돌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락공 유효가 문제였다. 수시로 금곡을 드나들던 유효는 석숭이 있을 만한 곳을 정확히 손수에게 일러줬고 결국 오래지 않아 숨어있던 석숭이 병사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왔다. 손수가 석숭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석숭, 살을 좀 뺐어야지. 그렇게 뚱뚱해서야 어찌 잘 숨을 수 있겠느냐? 바닥에 철퍼덕 내동댕이 쳐진 석숭이 육중한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손수를 올려다보았다. 손수! 내가 결국 나를 물어뜯으려 하는 것이냐? 난 사람 고기는 좋아하지 않는데. 석숭은 손수 뒤에 서 있는 유효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질렀다. 유요! 내 놈이 박쥐처럼 나를 배신한 것이냐? 박쥐라는 말에 유효가 석숭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석숭, 아직도 상황을 모르겠소. 이미 판세가 기울었으니 순순히 보물 창고 열쇠나 내놓으시오. 금곡의 창고에는 거대한 철문이 만들어져 있다.
열쇠가 없다면 창고 문을 여는데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 것을 아는 유요가 창고 열쇠부터 챙기려 한 것이다. 유요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읽은 석숭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놈! 초상집 개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고기 찌꺼기나 얻어 먹던 놈이 불쌍해 내 사정을 보아줬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냐? 내 놈이 그러고도 유비의 손자라 할 수 있겠느냐? 석숭이 자신의 약점인 집안 내력을 지적하자 유요의 얼굴이 붉게 상기됐다. 손수, 곳간 열쇠는 내가 찾을 수 있소. 저놈의 입부터 찢어버립시다. 유요의 말에 손수가 석숭에게 다가섰다. 좋은 말씀이요. 내 안 그래도 이놈의 돼지 같은 입이 눈에 거슬리던 참이었소. 칼집에 검을 꽂아 넣은 손수가 허리춤에서 단도 하나를 꺼내 들었다. 여봐라. 이놈을 꽉 붙잡아라. 손수의 명을 받은 병사 둘이 석숭의 팔을 우악스럽게 비틀었다. 으흑! 석숭은 살기가 가득한 손수의 냉혹한 표정을 보자 움찔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꼈는지 오만하던 석숭이 손수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손수! 날 좀 살려주시오. 금곡의 재물을 모두 조왕에게 바치겠소이다. 석숭이 간절한 눈빛으로 손수를 쳐다보았지만 손수의 표정은 싸늘했다. 석숭,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가? 재물은 내가 알아서 조왕께 바칠 것이니 너는 저승에 갈 준비나 해라. 이리 같은 표정을 한 손수가 쥐고 있던 단도를 석숭의 입에 밀어 넣었다. 처절한 석숭의 비명과 함께 석숭의 입이 너덜너덜해지면서 붉은 피가 바닥에 쏟아졌다. 수십 년간 엄청난 불을 일구면서 눈 아래로 세상을 내려보았던 거부 석숭이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가 이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흐흐. 이 돼지 같은 놈을 묶어 동시로 끌고 가라. 동시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란 조왕의 명이시다. 알겠습니다, 장군. 그렇게 석숭은 저작거리인 동시로 끌려나갔다. 전각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탕명이 중얼거렸다. 석숭은 곧 죽을 목숨이고 저 안락공 유요를 어떡한다? 혼란한 틈에 손을 쓴다면 유요의 멱을 따는 것쯤은 탕명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탕명은 그렇게 끝내고 싶지가 않았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오늘은 금괴를 손에 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정한 탕명이 보물창고 쪽으로 몸을 날렸다. 탕명이 거대한 보물창고 지붕에 올라섰다. 금곡에는 여러 개의 창고가 있었으나 당소소의 말로는 금괴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는 한 곳이라 했다. 지금쯤 창고 안에서는 당소소와 소림삼걸이 한창 바삐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창고 밖은 탕명의 몫이다. 당소소가 깔끔히 금괴를 빼낼 때까지 사마륜의 병사들이 창고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반 시즌쯤 지났을까? 결국 창고 열쇠를 찾지 못했는지 유요가 병사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여러 가지 장비들을 들고 온 것이 힘으로 곳간 문을 열려는 듯 보였다. 거대하고 두꺼운 쇠문은 뚫을 수 없기에 유요는 벽을 허물라 지시했고 병사들이 쇠망치를 이용해 벽면을 때리기 시작했다. 탕명은 병사들이 휘두르는 쇠망치질 소리에 맞춰 지붕에 일장을 날리기 시작했다. 탕명의 주먹을 맞은 지붕이 서서히 뚫리기 시작했고 뚫린 지붕으로 내려다보니 바삐 움직이는 소림삼걸의 모습이 보였다. 탕명이 뚫린 구멍을 통해 곳간 안으로 떨어져 내렸다. 보물창고의 높이는 10장이나 되었지만 탕명이 나뭇잎처럼 사뿐히 떨어져 창고 안으로 내려서자 소림삼걸이 달려왔다. 사부님, 어찌 돼가고 있지? 탕명의 물음에 일거리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한쪽을 가리켰다. 사부님, 아무래도 금괴는 저 쇠금고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없어 금고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뭐라?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보물 창고가 워낙 거대하고 튼튼해 보였기에 창고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금괴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창고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고가 놓여 있었고 튼튼한 쇠 금고에는 큼지막한 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이런,
밖에서는 유효가 창고 벽을 허물려고 쇠망치질을 열심히 하고 있다. 대충 예상해봐도 반 시즌이면 창고 벽은 허물어질 것이다. 마음이 급해진 일거리 나섰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쇠망치로 자물쇠를 부숴보겠습니다. 일거리 큼직한 쇠망치를 들고 쇠 금고에 자물쇠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자물쇠는 크고 단단했다. 일거래 쇠망치가 연신 내리쳐졌으나 자물쇠를 부수려면 한참은 걸릴 듯 보였다. 양도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탕명에게 말했다. 동생, 저런 식으로는 금고를 여는데 최소 한 시즌은 걸리겠는데. 시간이 충분하다면 금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수백의 군사들이 창고로 들이닥칠 것이다. 물론 수백의 군사들쯤은 두렵지는 않다. 문제는 아무도 모르게 금괴를 손에 넣고 금곡을 빠져나가야 뒤탈이 없을 것이다. 일걸, 비키거라. 탕명이 현초검을 뽑아들고 금고 앞에 섰다. 탕명이 끌어올려진 수타음경의 내력을 현초검에 모았다. 지켜보던 소림삼걸은 탕명의 검끝이 파르르 떠는 것을 보았다. 설마 검으로 쇠 자물쇠를 자를 수 있을까? 저게 가능해? 소림삼걸은 사부인 탕명이 높이 솟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새처럼 날아다니고 한 칼에 굵은 나무를 쓸어버리는 것은 보았다. 하지만 지금 쇠 자물쇠를 검으로 끊으려 하자 저마다 의구심을 품고 고개를 갸웃했다. 탕명의 현초검이 번쩍하며 세 차례 쇠 자물쇠를 내리쳤다. 탕명이 세 차례 검을 휘두르자 소림삼걸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쇠 자물쇠가 말끔히 끊겨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진 것이다. 지켜보던 당소소는 물론이고 당무적과 사천당가의 무사들도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일걸, 금고를 열어봐라. 잠시 넋을 놓고 있던 일걸이 정신을 차리고 육중한 금고문을 열어줬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있었다. 사람 키보다 큰 금고문이 열리자 금괴들이 가득했다. 시간이 없다. 금괴를 옮겨라. 네, 사부님. 석숭의 금괴 사랑은 정말 대단했다. 마치 진나라의 금괴를 모두 모아놓은 듯 금괴의 양은 그야말로 엄청났다. 밖에서 군사들이 벽을 허물고 있어. 얼른 마무리해야 해. 양도의 말에 소림삼걸과 사천당가 무사들의 손발이 바삐 움직였다. 어느새 가득 쌓여있던 금고 안에 금괴들이 말끔히 땅굴 속으로 사라지자 탕명이 서둘러 금고문을 닫고 땅굴 입구를 막아버렸다. 완벽하군. 탕명이 몸을 솟구쳐 들어왔던 창고 지붕 위로 몸을 날렸다. 한편 창고 밖에서는 안락공 유효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서 벽이 허물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나라 최고 부자라는 석숭의 저택인 금곡의 전각들 여기저기서 화염이 솟구치고 있다. 흐흐흐. 유효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다. 결국 두께가 한 뼘이나 되는 금곡의 보물창고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자 유효가 제일 먼저 곳간 안으로 들어섰다. 금고 문을 열어라. 잔뜩 기대했던 유효의 두 눈에 황당함이 서렸다. 이럴 수가! 금고 안에 있어야 할 금괴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석숭 이놈이 금괴를 미리 빼돌렸단 말인가? 분노한 유효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지붕 위에서 분노하는 유효를 지켜보던 탕명은 일이 깔끔히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고는 유유히 금곡을 빠져나왔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19화 화북의 패권을 가리자 1. 탕명에게는 세 가지 목표가 있었다. 최고의 고수가 되는 것이 첫 번째요. 부와 권력을 갖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목표였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목표를 상징하는 여인이 또한 3명 있었다. 첫 번째 여인은 제가런이었다. 제가런은 대업을 위해 자신을 던졌다.
그녀의 아버지 제갈충의 목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결국 나라를 경영할 권력을 갖는 것이 목표였다. 두 번째 여인은 당소소였다. 당소소는 진나라 최고 부자인 석숭만큼 큰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세 번째 여인은 영영이다. 그녀의 아버지인 마공은 당대의 최고 고수라 할 수 있고 그 힘으로 무림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탕명이 당소소와 함께 엄청난 재물을 얻었다. 부를 얻는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룬 것이다. 탕명은 이제 이 재물을 가지고 또 다른 목표를 이루려 한다. 금괴를 가득 실은 마차 8대가 준비되었고 탕명의 몫이 4대이다. 소소, 우리 엄청난 수확을 거뒀지? 그래, 탕명, 다 내 덕분이야. 이제 떠날 시간이다. 소소, 한동안 낙양이 어지러울 테니 반년 후 장안에서 보자. 그래, 그리고 성도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 잘 계신지 살펴줘. 알았어. 걱정 마. 탕명과 작별한 당소소가 당무적과 무사들을 이끌고 먼저 성도로 출발했다. 준비를 마친 일거리 외쳤다. 사부님, 준비 끝났습니다. 출발할까요? 그래, 출발하자. 으라. 탕명과 양도가 탄 마차가 앞장서 달리자 이걸과 삼거리 탄 마차가 출발했고 마지막으로 일거리 탄 마차가 뒤를 따랐다. 금괴를 가득 실은 4대의 마차가 숭산소림궁을 향해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탕명이 뒤를 돌아보니 석숭에 휘황찬란했던 금곡의 전각들이 시뻘건 불꽃을 뿜으며 타오르고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석숭의 궁궐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한 것이었다. 금곡뿐만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불타고 있는 낙양성을 등지고 탕명과 양도가 탄 마차가 빠르게 숭산을 향해 달렸다. 양도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쯧쯧. 화려하기만 했던 낙양성이 이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요. 어쩌면 낙양은 한동안은 계속 저럴지도 모르겠어요. 파랑 중 제일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사마륜이 권력을 잡았으나 남은 7명의 왕이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탕명은 석숭의 금곡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며 귀한 교훈을 얻었다. 그렇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봐야 지킬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부와 권력은 같이 병존해야 한다. 탕명의 시선이 다음 목표인 동쪽으로 향했다. 잠시 소림궁을 들렀다가 북경으로 갈 것이다. 북경에서 소림방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려는 것이다. 으랴! 탕명이 힘차게 말고삐를 당기자 양도가 물었다. 탕명, 이제 어쩔 셈이야?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뭘 할 거지? 투자해야죠. 투자. 어디다 투자를 한다는 거야? 글쎄요. 그건 가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낙양은 정세가 어지러워 안 되겠어요. 북경에 제대로 된 소림방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런 다음은 일단 소림방을 멋지게 만들고 나면 장안에 가서 양영과 녹주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야죠. 탕명의 말에 양도가 그답지 않게 얼굴을 붉혔다. 뭘 쑥스럽게. 난 그냥 조용히 치렀으면 했는데. 탕명이 손사래를 쳤다. 안 돼요. 양영이야 그렇겠지만 녹주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자들은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하길 바라거든요. 동생이 여자 마음을 어찌 알아? 탕명이 모르면 누가 알겠는가? 암튼 절대 안 됩니다. 양영은 저와 옥주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알았어. 돈이야 이제 차고 넘치는 탕명이다. 양도의 결혼식쯤이야 장안성이 떠들썩하게 치러줄 수 있다. 녹주와 옥주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탕명의 마음도 들뜨기 시작했다. 아참, 이참에 팔봉과 옥주도 결혼하면 좋겠네요. 하. 안 그래도 옥주가 팔봉과 결혼시켜달라고 녹주를 조르고 있어. 그래요? 팔봉이 그 녀석 잘하면 소원 풀겠는데요? 그러고 보니 팔봉을 본 지도 오래됐다. 팔봉이 금괴를 가득 실은 마차를 보면 기절할지도 모른다. 팔봉이 놀란 모습을 못 보는 게 아쉽군. 탕명이 광안에서 성도로 이사하기 전이었다. 팔봉은 탕명에게 비단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다. 또한 마차를 사서 이쁜 여자와 소풍도 가는 꿈을 꾸었었다. 그러고 보니 팔봉이는 벌써 꿈을 거의 이뤘군. 하지만 탕명의 꿈은 이제 시작이다.
쉬지 않고 달린 황금마차 4대가 어느새 소림궁 앞에 도착했다. 황금마차를 본 익청이 두 눈을 비비며 놀라 소리쳤다. 이게 다 황금이에요. 양도가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래, 익청. 내 녀석 소고기 사 먹으라고 가져왔다. 어휴, 평생 소고기만 먹다 죽겠어요. 탕명이 익청을 소림 삼걸에게 소개하자 삼걸이 막내 동생처럼 익청을 반가워했다. 익청이 소림 삼걸에 끼고 싶어하는 것을 눈치챈 막내 삼걸이 탕명에게 청했다. 사부님, 그럼 소림삼거리 이제 소림사거리 되는 건가요? 삼걸의 말에 익청이 탕명을 보며 잔뜩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다. 익청이 원하면 그럴 수도 있지. 탕명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익청이 탕명에게 큰절을 했다. 사부님, 막내 익청이 인사드립니다. 지켜보던 양도가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 익청, 축하해. 얼떨결에 막내를 면한 삼걸이 제일 신났다. 익청, 소림파에 들어온 것을 축하해. 일걸이 황금마차를 가리키며 물었다. 사부님, 금괴를 여기다 묻으시려고요? 역시 눈치 빠른 일걸은 탕명이 소림궁에 온 의도를 바로 파악했다. 그래. 마차 2대에 실린 금괴를 여기 소림궁 뒷마당에 묻는다? 얼른 해치우고 우린 북경으로 출발한다. 네, 내공이 차츰 강해지고 있는 소림 삼걸이 삽질을 시작하자 한식경도 안 돼 소림궁 뒷마당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다. 차곡차곡 쌓을 필요 없다. 그냥 구덩이로 던져 넣어라. 네. 우르르. 금괴가 웅덩이 안을 가득 메우자 흙을 덮어 깔끔히 마무리했다. 익청, 받아. 익청에게 은자꾸러미를 건넨 탕명이 말했다. 차걸, 소고기는 이 은자로 사 먹어. 너희 첫 임무는 우리가 올 때까지 금괴를 지키는 거다. 할 수 있지? 네, 사부님. 사거리 된 익청이 잠옷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탕명이 이끄는 마차가 북경성에 들어섰다. 낙양성의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북경성 안은 평화롭고 활기찼다. 어라? 탕명의 눈앞으로 수십 명의 무사가 지나갔다. 그중 탕명이 아는 얼굴이 하나 보였다. 화북팽가 팽범승이다. 팽범승이 20여 명의 수하들을 거느리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탕명이 양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양형, 저자가 화북팽가 가주 팽범승입니다. 마교와 일전을 치르기 위해 개방으로 떠났던 화북팽가의 고수들이 이제야 돌아온 듯합니다. 그래, 역시 소문대로 다들 멀쩡해 보이는군. 결국 마교와 칼질 한번 하지도 못하고 돌아온 것이군. 그랬다. 탕명이 보기에도 20여 명의 사람 중 상처를 입은 사람은 없어 보였다. 어찌 보면 화북팽가가 바라던 바였겠지요. 팽범승을 보니 모용박에게 암수를 쓴 장장로가 생각났다. 탕명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래. 다음 할 일은 모용박의 복수를 하는 것이다. 당소소와 석숭을 치고 석숭의 모든 것을 빼앗기로 맹세했었다. 물론 석숭의 모든 것을 빼앗지는 못했지만 금괴가 가득 찬 수레가 8대라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어차피 안락공 유효의 목을 치러 다시 낙양에 가야 한다. 가는 길에 개방의 상황을 확인하고 우선 장장로 그놈부터 처리하기로 탕명은 마음을 먹었다. 탕명의 다음 할 일이 정해졌다. 그 전에 우선 북경의 자리를 잡아야 했다. 모용세가에 도착한 탕명이 허름한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머, 탕공자. 모용원이 반갑게 탕명 일행을 맞이하자 탕명과 양도가 폭권을 취했다. 모용누님, 저와 제자들이 신세 좀 지러 왔습니다. 호호, 신세라니요. 환영합니다. 모용원을 따라 안채로 들어가니 한결 안색이 환해진 독청이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 동생 왔어? 독청의 신수가 훤한 것이 모용세가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러웠던 모양이다. 호기심 많은 독청이 탕명 일행이 타고 온 마차를 열어보더니 놀라 물었다. 헉, 이게 다 뭐야? 독청을 따라 마차 안을 들여다본 모용원의 입도 떡 벌어졌다. 2대의 마차 안에 가득 실린 금괴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평생 산속에 살다시피 한 독청 또한 누런 황금 금괴가 잔뜩 실린 마차가 그저 신기할 뿐이었다. 눈이 휘둥그레진 독청이 재차 물었다. 동생,
도대체 어찌 된 거야? 낙양에서 한탕 크게 했습니다. 낙양이 혼란스러워 소림방을 북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소림방을 세울 때까지 모용세가에 신세를 지러 왔습니다. 독청이 모용세가에 온 이후에 아버지 모용상과 동생 모용복의 병세가 확연히 좋아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탕명 덕이었다. 그렇기에 모용원은 쌍수를 들며 탕명 일행을 반겼다. 호호, 오늘은 잔치라도 벌여야겠네요. 좋습니다. 한상 크게 차려주십시오. 잔치라는 말에 독청이 군침을 삼켰다. 오늘 동생 덕에 포식하겠군. 유모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거든. 독청의 말에 소림삼걸도 잔뜩 기대하는 눈치였다. 탕명은 모용원에게 소림삼걸을 소개한 후 독청에게 가장 궁금해하던 걸 물었다. 독형, 박이는 어찌 되었나요? 탕명이 독청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방문이 열리며 모용박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상했다. 모용박은 예전과 달리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탕명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헉, 모용박이 지팡이도 없이 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섰다. 그랬다. 탕명이 북경을 떠날 때만 해도 산산이 부서졌던 뼈들이 막 붙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모용박이 두 발로 일어선 것이다. 탕명이 놀란 얼굴을 하자 독청이 의기양양해하며 말했다. 어때? 놀랍지? 며칠 전에 드디어 일어섰어. 모용박이 환희에 찬 얼굴로 탕명을 불렀다. 형님! 모용박이 탕명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며 다가왔다. 탕명이 달려가 모용박의 손을 잡았다. 됐구나. 됐어. 이 정도의 진척이라면 몇 달 안에 완쾌될 수 있을 것이다. 어라? 근데 뭔가 또 이상했다. 모용박을 바라보던 탕명이 고개를 갸웃했다. 확실히 뭔가 달라졌다. 타고나기를 절름발이었던 모용박이었다. 분명 오른쪽 발목을 사용 못했던 모용박이다. 때문에 늘 오른쪽 어깨가 처져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 처져 있기는 해도 두 어깨가 어느 정도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탕명이 모용박의 손을 놓고 두 걸음 물러섰다. 그랬다. 분명 처져 있던 오른쪽 어깨가 정상인과 가깝게 올라와 있었다. 박이 너?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20화 화북의 패권을 가리자 2. 모용박의 모습을 보고 탕명이 놀라워하자 모용원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박이가 이제는 두 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랬다. 잔인한 장장로가 원래 못 쓰던 모용박의 오른쪽 발목뼈도 완전히 부숴놓았었다. 그런데 탕명과 독청의 치료를 통해 오른쪽 발목뼈들도 새로이 붙으며 천성적으로 타고났던 절름발이 모용박이 정상인이 된 것이다. 이럴 수가. 몇 달 전만 해도 희망 없는 암울한 먹구름이 가득했던 모용세가에 찬란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옛말에 새옹지마란 말이 모용박에게 딱 들어맞는 얘기가 됐다.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엄청나게 좋은 일임은 틀림없다. 모용박의 상황을 확인한 탕명은 6년째 누워있는 모용박의 아버지 모용상이 떠올랐다. 탕명이 혹시나 하며 모용원을 쳐다보았다. 혹시 가족께서도 상태가 호전되었나요? 모용원이 이쁘게 활짝 웃었다. 네. 아버지도 차도가 있습니다. 이제 상체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앉아서 식사도 하셨어요. 그래요? 정말 잘 됐습니다. 탕명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희망적이었다. 돈도 충분하겠다. 거기에 모용상과 모용박이 털고 일어난다면 모용세가의 재기도 가능할 것이다. 혼자서 복수를 하려 했는데. 그랬다. 이런 상태라면 몇 달 후에는 무공을 회복한 모용박과 함께 복수를 할 수도 있다. 모용세가의 대청에 환한 불이 밝혀졌다. 길고도 막막했던 어둠의 동굴을 벗어나 비로소 밝은 빛을 환하게 밝힌 것이다. 오늘 밤은 축하의 시간이다. 만찬을 위해 급하게 커다란 탁자 하나를 새로 들였다. 참으로 오랜만에 모용세가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 탁자를 시작으로 앞으로 모용세가의 모습은 빠르게 바뀔 것이다. 하하하. 가주 모용상이 6년 만에 대청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다. 아직은 어색한 자세로 탁자에 앉아 있지만 오랫동안 뒷방에서 은거했던 모용상이 모용세가 가주의 위치를 되찾은 것이다. 새로운 얼굴이다. 모용상의 동생 모용왕이 모용세가로 돌아왔다. 모용왕은 35세로 모용상과는 어머니가 달랐다. 모용왕은 어린 시절을 모용세가에서 컸으나 20살이 되던 해에 호련히 떠나 얼마 전 15년 만에 돌아왔다. 그런데 이 모용왕이란 인물이 좀 특이했다. 15년간 잠시도 쉬지 않고 진나라 곳곳을 돌아다녔단다. 사천의 성도는 물론이고 탕명의 고향인 광안에도 몇 달 있었다니 직업이 여행가라 할 수 있겠다. 모용왕이 자신과 연배가 비슷한 양도의 잔에 술을 채우며 물었다. 양도사는 청성파 제자인데 어찌 청성산과 정반대인 북경까지 오게 되었소이까? 제가 역마살이 있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서로 닮은 꼴입니다. 하하! 두 사람이 어느새 호영호재하며 친해지자 만찬의 분위기는 더없이 화기애애해졌다. 모처럼 모용원도 밝게 웃었다. 모용원의 웃는 모습에 탕명은 무거운 짐이라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편해졌다. 왠지 전생의 사모인 모용원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은 느낌이 들어서이다. 탕명은 한시도 스승과 사모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다. 비록 20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스승의 소림파가 없어졌고 사모의 모용세가가 몰락한 것은 탕명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탕명 자신이 소림파 재건의 근간이 될 소림방을 세우고 모용세가의 재기를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사부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이걸과 삼거리 연신 엄지를 치켜 세우며 음식들을 해치우고 있었다. 그런 동생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일거리 말했다. 사부님, 소림방을 북경에 다시 세우는 건가요? 저는 이곳 북경이 마음에 듭니다. 아예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어떨까요? 여기저기 떠돌이 삶을 살았던 소림 삼거리였다. 불과 하루였지만 모용세가에서 안정된 느낌을 받아서인지 모두 만족한 모습이었다. 그래, 북경을 근간으로 삼아 먼저 힘을 키우자. 그러려면 당분간 모용세가에 머물며 개방을 상대할 힘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탕명이 소림 삼거를 보며 물었다. 여기가 마음에 든다고? 그럼 아예 북경에 눌러 앉을까? 네, 좋아요. 양도와 독청도 찬성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북경에 머물려던 탕명은 아예 북경의 소림방의 근거지를 확고히 세워보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하하하! 취기가 오른 모용왕이 호탕하게 웃더니 탕명을 바라보며 물었다. 탕 동생. 그래, 저 많은 금괴를 가지고 북경에서 뭘 하실 요량이오? 모용원을 누님이라 부르기로 했으니 모용왕이 탕명을 동생이라 한다고 이상할 것은 없었다. 그러나 모용왕이 처음 만난 탕명이 가지고 온 금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좀 의외였다. 소림궁에 반을 묻고 왔지만 여전히 엄청난 금괴를 가지고 있는 탕명이다. 이 금괴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쓰여야 한다. 잠시 금괴를 어디에 쓸까 생각하던 탕명이 말했다. 글쎄요. 저희 소림방은 원래 장안에서 시작됐으나 얼마 전 낙양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런데 낙양의 상황이 하도 불안하여 북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당분간 모용세가에 신세를 지며 소림방을 세울 만한 곳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던 모용왕이 다시 말했다. 모용세가가 워낙 낡아 소림방 분들이 계시기에 불편할 듯합니다. 어찌됐건 좀 고치기는 해야겠는데 그것이... 안 그래도 모용세가를 싹 고쳐놓고 싶은 탕명이었다. 아무리 금괴가 많이 생겼다고 해도 손님 처지에서 먼저 나서기가 뭐했는데 모용왕이 이렇게 운을 띄워주니 탕명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소리였다. 탕명은 분위기 좋은 지금 얘기를 꺼내는 게 좋겠다 생각했다. 하하, 제게 마침 금괴가 많이 있으니 괜찮다면 저희가 지낼 공간을 수리할 비용을 부담하고 싶습니다. 모용왕이 기다렸다는 듯 가주 모용상을 보며 말했다. 형님, 손님들을 누추한 곳에 모실 수 없으니 이참에 좀 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용상이 고개를 끄덕이자 모용왕이 얼른 결론을 지었다.
그럼 내가 맡아 그대들이 거처할 곳을 말끔히 준비하겠소이다. 탕명이 일어나 폭권을 취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용세가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적막하기만 하던 모용세가가 사람들로 북적였다. 담을 새로 세우고 전각의 석가래를 새로 입히고 있다. 모용왕이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총 책임지고 있다. 모용왕이 작업반장을 불러들였다. 어째 이달 말까지 끝낼 수 있겠는가? 예, 어르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담벼락에는 무슨 색을 입힐값이오? 대문은 붉은색으로, 담은 푸른색으로 하게. 푸른색이요. 푸른색 안료는 엄청 비쌉니다. 정말 푸른색으로 할 값이오? 그래, 하늘빛처럼 푸른색이어야 하네. 네, 어르신. 담벼락을 푸른색으로 하라는 것은 탕명의 특별 요청이었다. 탕명은 신장키질 천불동에서 보았던 푸른색 벽화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물론 푸른색 안료는 비쌌기에 엄청나게 긴 장원의 담벼락을 모두 푸른색으로 칠할 수는 없다. 정문 좌우 30장의 푸른색으로 멋진 그림을 그릴 것이다. 붉은색 정문에 푸른색 담이다. 분명 모용세가의 위세를 드높여줄 것이다. 반장의 보고를 받은 모용왕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만에 모용세가로 돌아온 모용왕의 첫 번째 임무는 모용세가의 장원을 새롭게 보수하는 것이다. 사실 처음에는 탕명과 소림 삼거리 지낼 처소를 고치기로 하고 보수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발동이 걸린 모용왕은 이참에 아예 모용세가 전체를 보수할 뜻을 비치었고 탕명이 이를 찬성했다. 물론 탕명의 금괴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탕명을 찾아올 때마다 모용왕의 보수 계획은 점점 커졌고 탕명에게 요청하는 금액도 점점 많아졌다. 어찌 보면 염치가 없어 보이는 모용왕의 행동이었지만 탕명은 그런 모용왕이 마음에 들었다. 모용왕은 탕명이 원하는 일임을 알고 있다는 듯 거리낌 없이 비용을 청구했고 탕명도 모용왕이 요청하는 금액을 군소리하지 않고 모두 내어놓았다. 때문에 탕명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모용세가의 장원 한쪽에 소림방이 사용할 전각과 연무장을 새로 짓고 있었다. 이곳은 탕명과 소림 삼걸의 새로운 거처가 될 것이다. 탕명은 개방을 처부수고 화북의 패권을 되찾는 날까지 당분간 모용세가의 일부분을 소림방의 근거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모용세가에 언제 닥칠지 모를 외부의 적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역시 돈이 최고군. 생각보다 빨리 지어지고 있어. 그랬다. 탕명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었기에 북경성에 솜씨 있는 목수들과 일꾼들이 모두 총동원되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위용을 갖추고 있는 전각과 연무장을 보며 소림 삼걸도 흡족해했다. 사부님, 열흘 안에 완성될 듯합니다. 그렇군. 모용왕이 워낙 알아서 잘해주고 있기에 탕명은 다음 수순을 생각 중이었다. 무엇보다 모용박의 완쾌가 시급했다. 탕명과 독청이 마차를 준비해 모용박을 태우고 갈석산을 찾았다. 갈석산에는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가 일품인 흑룡담이 있었다. 흑룡담 폭포수 아래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탕명과 독청이 동시에 천궁기 공수를 펼치며 모용박의 요열을 짚어갔다. 내공을 한껏 끌어올린 탕명과 독청이 쌍장을 모용박의 등에 밀착시켰다. 한 차례 치료가 끝나자 모용박은 한결 혈맥의 흐름이 자유로워진 것을 느꼈다. 자세를 바꿔 잡은 모용박이 운공하기 시작했다. 내친 김에 모용박이 건곤무양신공 7성에 도전하는 것이다. 탕명은 전생의 모용세가의 가주였던 모용복이 건곤무양신공 6성을 달성하도록 도운 경험이 있었다. 이번 생에서는 모용박이 건곤무양신공 7성에 도달하도록 돕기로 한 것이다. 수타음경을 익힌 절정고수 탕명과 독청의 순정한 내공이 물밀듯이 밀려들어가 모용박의 단전을 뜨겁게 달궈줬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모용박의 얼굴이 서서히 본 모습을 찾기 시작하자 모용박의 단전을 가득 채웠던 탕명과 독청의 내력이 서서히 회수됐다. 모용박이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며 외쳤다. 성공입니다. 축하해. 드디어 모용박이 건곤무양신공 7성을 달성한 것이다. 탕명과 독청의 내공이 모용박의 단전을 장작불처럼 데워줬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모용박이 우뚝 섰다. 건곤무양신공 7성을 달성하자 신공의 힘으로 뼈들이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았고 손상되었던 힘줄들도 힘을 되찾은 것이다. 도사님, 형님, 다리에 힘이 넘칩니다. 탕명과 독청이 보기에도 모용박은 이제 완벽히 나았다. 모용박이 환희에 찬 표정으로 소리쳤다. 7성을 이뤘다. 이제 모용세가의 건곤무양신공 7성을 달성한 절정고수가 탄생한 것이다. 모용박의 포효에 탕명과 독청도 흐뭇했다. 그렇게 갈석산 흑룡담 폭포 아래에는 흠뻑 젖은 세 사람의 절정고수가 호탕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